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전다방,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입니다. 역전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조 작가님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 팀장 방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방 팀장 누님. 네, 요즘 뭐 별일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제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우리 방 팀장님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그 대구 교육감 강은희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결국.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역사 교과서, 네, 국정화를 막 추진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네.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맞아요. 네, 망언, 1228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할머니들을 회유하고 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사람의 당선은 진짜 막아야 된다 이런 글을 막 올려서 제가 좋아요도 누르고 그랬는데 결국 당선되는 걸 보면서 우리 방은희 누나가 많이 또 분노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대구까지 내려가서 대구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그때 나오셔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이제 대구 쪽에 이제 학생들도 치를 떨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줬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방 팀장님,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선거 결과에는 진짜 좀 승복하기가 힘든. 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네, 안타까운. 우리 뭐 조 작가님은 별일 없었고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연구소 뭐 근황은 어떻습니까 요새 조 작가님? 연구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을 이제 8월 29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관을 앞두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계 분들 모시고 이제 자문회의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모셔가지고 내용을 좀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마 또 그 부분에 연구실에서 또 앞으로 또 최종 마지막 오픈할 때까지 애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식민지 역사 박물관 개관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0만 원 이상 기금을 내시면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 발기인으로 등록돼서요. 저희 이제 벽에 쭉 이름이 이렇게 또 기억의 벽에 새겨지고 그리고 앞으로 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어떤 행사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 작가님? 네, 오늘은 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만주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원래 만주에 그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잖아요. 예,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속에 유격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유격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요. 민생단 사건이라고 그거까지 해서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만주의 공산주의자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단체가 있었어요. 이 만주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청년 조봉암이 등장을 해요.
청년 조봉암이 네.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고려공산 청년회라고 하는 청년단체, 네. 그 청년단체 정권위원으로 그 모스크바에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외교를 갑니다. 외교를 네. 떠납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을 잘 마무리를 하고 승인을 받는데 성공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국내로 들어가지 않고요. 상해로 들어가서 상해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만주의 조선공산당 지부 격으로 하나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만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크게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이분은 이제 박철환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생뚱맞죠? 박철환. 네. 조봉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연상이 안 처음 되는. 듣는 이름입니다. 박철환. 이때 네. 철환이라는 것이 이제 네. 철로 만든 탄환이다. 그러니까 쇠로 대포알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총알을 만든다던가 이러는 느낌으로 자기 이름을 제국주의의 어떤 심장에 탁 가서 쏘아 박힌 한나의 총알이 되겠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박철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그 코민테른에서 결정한 게 그 공산주의자들은 일국일당 원칙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연해주나 상해에 있는 조선 공산당들 보고는 다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예외가 있었는데 간도 그 지역에 조선인들이 워낙 많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당 당원들은 네. 따로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고 허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선 연장주의예요. 간도도 조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연장주의에 따라서 간도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허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봉암이 파견이 돼가지고 최원택 같은 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1926년 5월달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요. 네. 이게 1927년 10월달에 그 만주 그 간도에 그 일본 영사관이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만주 총국을 완전히 소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1차 간도 공산당 사건인데요. 이때 조직이 다 드러나가지고 조직이 거의 그 해체 정도 되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제 만주의 총국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총국을 또 다시 세우려고 막 공산주의자들이 애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쓸 때 여러 파벌들이 있었잖아요. 네. 공산주의자. 세 개의 파벌이 다 자기네 그 조직으로 만주 총국을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주 총국이 세 개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코민테른에서도 이런 분파주의를 계속 경계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조선공산당이 약간 좀 찍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928년에 이제 코민테른 이제 6차 대회가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기존의 우리 왜 민족통일전술 그래서 민족주의자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투쟁을 해왔었는데 이거 이제 6차 대회 때 민족통일전술을 이제 포기하게. 네, 그래서 계급 전술로 전환이 되면서 이때 이제 민족주의자하고 단절하고 뭔가 이제 좀 더 과격한 어떤 투쟁으로 그렇죠. 접어들게 노동자 되죠. 농민 조직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네. 공산당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신간에도 해소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여기 또 그렇죠. 타이틀을 신간의 이제 해산에도 영향을 슬슬하죠. 미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6차 대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국일당 원칙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네. 이 6차 대회 이후에 강화가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주한 공산당원은 반드시 해당국의 지부에 가입해야 한다. 네, 이런 조건으로. 네. 이른테면 무슨 속지주의라고 네, 할 수 맞네요. 있는 네, 그런 네, 느낌. 맞아요. 그러네요. 속인주의보다는 속지주의 쪽으로. 그렇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만주에 있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라.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그 공산당원들은 두 가지 사명을 같이 갖게 돼요. 네. 중국 혁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중국 공산당에 네. 입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혁명을 하면서 그다음에 한국 혁명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공모해야 하는 그런 이중의 사명. 이걸 그때 당시에 이중의 사명이라고 불렀대요. 야.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또 이제 가입을 할 때 네.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당대당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만 그 심사를 아주
냉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파벌 갈등에 좀 복무했던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가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갖고 개인의 자격으로 심사해서 조직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거기서 분파를 또 이렇게 일으킬까봐. 네네. 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네. 생각했겠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조선인 특별 조직을 중국 공산당 안에 두는 거를 아예 허용하지 않았고요. 예. 이때 만주 쪽에는 우리 쪽 공산당원이 훨씬 많지 않았나요? 네, 이 간도 지역에 워낙 조선인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간도 중심으로 나온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막 가입을 하니까 네. 이때 당시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그 부분에 네. 당원이 120명밖에 없었는데 네. 1,100명으로 증가를 했대요. 근데 그 1,100명 중에 95%가 한국인.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1931년 9월 18일 날 네.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1년 만에? 네. 네. 만주 사변이에요.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다가 그 군사력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네.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을 자기네가 완전히 장악을 한 거고요. 1년 후에 여기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세웁니다. 자, 그럼 만주국이 세워진 게 네.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게 중국인들한테 엄청 충격인 거죠. 그렇죠. 이게 대대적인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영역을 막 점령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중국인들부터 한국인들까지 다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 네.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용군, 그다음에 유격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때 만들어지는 것들은 민족주의자들도 만들고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개 분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부대를 통해 가지고 막 일본군과 싸우는 그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죠. 간도를 그렇군요. 되찾겠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네.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 네. 이홍광이라고 하는 이홍광. 사람. 홍광. 네. 1931년에 적위대라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적위대. 네. 적자가 무슨 적자입니까? 붉은 적자죠. 아, 네. 적위대. 그런데 이 적위대에서 타구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타구대. 네. 타구대. 예. 아, 이 타자는 칠타자에. 그렇죠. 안타할 때 안. 네. 그 7타자에 그다음에 개구자. 주구할 때 구자잖아요. 네. 주구. 우리가 네. 일제에 주구할 때 그 개구자 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구. 아, 개를 때리는 부대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하면 개잡이대. 만주 개장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계잡이 아니, 부대. 우리가 독립군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독립지사들이 뭐 만주 개장수로 이렇게 변장해서 활동하고 이런 거 예전 영화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적위대, 주구대에서 유래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황광이라는 분을 왜 우리가 언급해야 되냐면 네. 이분을 보면 이 초기에 그 공산 유격대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홍광이라는 분이 적위대, 그러니까 개잡이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일단 의용군 하나 만들죠. 이때 나이가 22세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 적위대를 만들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부대가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네. 네. 반석 의용군, 그다음 남만 유격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유격대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만들어져요. 네.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그렇죠. 하는 부대로 변하게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분이 또 꼭 얘기해야 되는 게 1935년 2월 달에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나 합니다.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습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영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30년대 최초에 있었던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홍광. 네, 이홍광.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고요. 이 습격과 동시에. 네. 온 신문에 다 이홍광 부대의 이름, 이홍광 지대라고 부르면서 이 부대의 이름이 선전이 됐었고.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워낙 이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35년 5월 달에 곧바로 만주 국군하고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너무 짧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으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30년대 최초의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고 석 달 후에 전사를 하게 되는. 네. 이게 이제 이홍강 지대가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김일성 부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 김일성 부대가 나타나는 그 전 단계에 이런 한 2년 정도 차. 그렇죠. 네, 2년. 그러면 이 이홍광 부대를 네. 어떻게 보면 김일성 부대의 전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됩니까? 김일성 부대의 전신이라기보다는 동북인민혁명군 또는 동북 항일 영군의 기초가 됐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의용군 중에 하나. 그렇죠. 이 부대가 이렇게 잘 싸워줬기 때문에 이런 부대들을 묶어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그런 항일 영군이 의용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유격대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부대들을 합치고 이러면서 커졌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좀 슬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민생단 사건이 나오나요? 민생당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민생당 사건의 시작은 송영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송영감? 네, 송영감. 사람 이름이 송영감인데. 그러니까 이 영감님 이름이 뭡니까? 모르니까 송영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송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송영감. 네, 그 별명만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1932년 10월 달에 벌어졌는데 동만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죠. 간도 영길현에 노두구 유격대라고 하는 유격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격대 근거지에 어느 날 일본 헌병 2명하고 통역원 1명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노두구 유격대가 난리가 났겠죠. 일본군이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총격을 해가지고 헌병 2명을 사살을 하고 그다음에 통역원을 붙잡았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통역원을 신문을 했더니 이 통역원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민생단이라고 하는 단체, 일본을 추종하는 친일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친일 단체에 중국인들이나 이 동만주에서 활약하는 유격대원들이 가입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입해 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노두구 구위원회의 비서였던 송영감 이 사람이 가입해 있다고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두구 유격대의 구위원회 비서면 그 당시에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네, 구위원회면 좀 작긴 한데 규모가 작긴 한데 거기서 비서니까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변절해서 밀정 노릇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충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송영감을 체포를 했겠죠. 체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이제 막 신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털어놓은 얘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민생단 조직에 가입한 게 맞다. 그러니까 민생단은 간첩 조직인데 밀정 조직인데. 네, 밀정 조직인데 거기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유격대를 파괴할 임무를 받고 자기가 돌아와서 유격대로 돌아왔어. 유격대로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잠시 이 송영감이라는 사람이 일본군에 잡혔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군에 잡혀서 뭐냐면 민생당에 가입을 했고 유격대 파괴 임무를 띠고 다시 파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만 가입한 게 아니고 노두구 유격대 안에는 있는 대장. 유격대의 대장인 박동근이라고 하는 사람. 유격대 대장이 밀정 조직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길현 위원회의 주요 간부 20명이 민생단원이 였다고 폭로를 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아닌 거 아닌가? 사실은 어떤 사실이 이 사실이 진실인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두구 유격대에 일본 헌병 2명과 통역원이 왔고 헌병 죽인 다음에 통역원을 신문하니까 송영감이 나왔고 송영감은 민생단이란 밀정 조직에 가입돼 있는 인물이고 변절한 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송영감은 일본에서 체포돼 갖고 소위 얘기하는 뿌락치가 돼서 돌아왔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제 민생단원이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 유격대 대장까지 민생단원이다 밀정 조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거 유격대 왜 하는 거야? 일단 이것만 들었을 땐 상당히 정말 충격이지. 그렇죠. 완전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만주성 위원회 밑에 동만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동만특별위원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간도 4개 현. 그래서 이제 영길이나 훈춘 뭐 이런
중심회원들이 그러니까 조선인들 많이 있는 그곳의 특별위원회인데 여기에 서기가 중국인 동장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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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장잉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알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 4개 현에다가 소식을 다 알린 거예요. 영길, 화룡, 왕청, 훈춘현 이 곳에다 다 알려가지고 민생단을 색출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민생단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말 만주는 아주 그죠. 동만주의 공산주의 조직들은 완전 난리가 그냥 난 거죠. 난리가 나는 뒤집어지고. 거죠. 난리가 났고 그럼 밀정만 쏙쏙 색출해서 제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이게 어떤 광기가 돼서 그렇죠. 마녀 정말 사냥처럼. 어떻게 보면 학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민생단이 그러면 정말 어떤 단체냐 네. 그걸 네.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민생단은 1932년 2월 달에 간도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서 일부가 그 자치단체를 만들자 자치조직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명백하게 친일 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주도했던 인물이 조병상이라던가 박성균이라던가 이런 아주 대표적인 친일 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주도해갖고 만들었고요. 그 중에 김동완이라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일파들이 만든 자치를 주장하며 만들었던 단체인데 막 순회 강연대를 만들어갖고 막 일본 만주 침략을 막 선전하는 그런 걸 한다던가 그다음에 만주 그 무장 자위대를 막 조직해가지고 항일 무장 세력과 막 싸운다던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런데 이걸 막상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지지를 처음에는 하는 것 같다가 네. 지지를 안 하고 5개월 만에 그 철회해버려요. 아, 지들한테 좋은 일 하는데 왜 지지를 철회하죠? 이게 자치 운동을 해버리니까 네. 한인들 모여서 모여가지고 자치 운동하니까 그걸 사실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바뀔지 몰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엔 중국인들도 많은데 그 중국인들한테 한국인의 자치 운동을 인정하면 중국인들은 또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복잡하니까 그냥 민생단을 해산시키라는 식으로 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개월 만에 사실은 민생단은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민생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 민생단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민생단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간첩 조직, 밀정 조직으로 민생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까? 그것도 불분명해요. 그쵸? 네, 그것도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민생단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 조직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네. 항일 무장 조직이 조금 일부 가미가 된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네.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했을까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민생단이라는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과 동시에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 조선 공산당 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일본이 만든 또는 친일파들이 만든 간첩 조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렇죠. 자, 어찌됐건 민생단이라는 사건이 발단이 된 건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게 뒤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뒤섞여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불신과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도 은근히 퍼지고. 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또 결정적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네. 반경유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반경유 살인 사건. 네네. 반경유는 중국인인가요? 한국인입니다. 아, 한국인인데 예. 이게 가명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반경유라는 사람이 살해가 되면서 민생단 사건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데요. 네. 이들래 이 반경유라는 사람은 좌경 노선, 이게 12월 태제 이후에 좌경 노선이 있잖아요.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서 그걸 완화하는 그 새로운 방침을 전달하려고 보낸 파견원이에요. 네. 이 반경유가 그냥 와가지고 동장을 만나서 그 좌경 노선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 대회를 하면서
그 현 위원회 기존에 있던 그 현 위원회의 간부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게 돼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간부들이 문제가 아니라 6차 대회 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과격 투쟁 노선으로 간 거였는데 강령이 이렇게 하달됐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현 간부들한테 전가하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 간부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느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회의가 이제 있었어요. 그 현 위원회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부들 모아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훈춘현 위원회의 서기 최고 지도자죠. 네. 그 사람 서광이라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오지 않느냐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방경유도 그렇고 동장인도 그렇고 왜 오지 회의에 안 오느냐. 이거는 혹시 얘가 간첩 민생단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의심을 하다가 훈춘현에 있는 유격대의 정치위원인 박두남한테 그 다음 2인자가 되는 거죠. 네. 그 사람한테 책임을 막 문 거예요. 그랬더니 박두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렇게 되다가는 자기가 민생단으로 몰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방경유를 죽여버려요. 방경유를 살해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네. 이 사람이 도망만 갔으면 좋았는데 도망간 다음에 일본에 투항을 해요. 일본에 투항을 해서 박두남 유격대라고 하는 유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토벌대장으로 돼 가지고 투항만 한 게 아니라 유격대 토벌대의 대장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박두남.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그 서광이라는 사람은 왜 안 나타난 거냐면 서광이 발단인데 토벌대에 일본 토벌대에 걸려가지고 살해가 된 거예요 벌써. 사살이 된 거예요. 회의 올려다가. 회의 오다가. 해갖고는 오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두남이 정말 반해당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토벌대의 대장이 돼서 왔으니까 일단은 그 정말 민생단의 특히나 그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이거 봐라.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이건 정말 명백한 돌이킬 수 없는 증거 아니냐. 그렇죠. 니네 정치위원이라는 놈이 당에서 파견 나온 자기 상관, 어떻게 보면 상관이잖아요. 상관 살해하고 도주해서 일본군한테 투항한 것까지도 모자라서 토벌대 대장이 돼서 돌아왔다. 니네 다 그런 놈들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만층의 중국인 간부들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다 민생단원으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민생단원이라고 판단할 적에 근거가 세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일제 밀정이라는 거, 하나는 파벌주의자. 예전에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파벌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민생단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파벌주의자였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민족주의자들도 뭐냐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민족주의를 운동을 먼저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민생단원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일제 밀정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민생단원이라고. 근데 파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까지 어떻게 동의어가 되는 현실이 돼버렸죠.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가 그동안 했던 활동 들을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싸웠다가 결국은 민생단 소리만 듣게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지.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반민생단 투쟁이 본격화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민생단을 숙청하는 작업이에요. 야, 이거는 거의 메카시즘하고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녀 사냥,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되는 그 감정은 공포죠. 그렇죠. 내 조직 안에 내 옆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적이 있다. 우리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공포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적들에게 노출돼서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의 광기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민생단원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잖아요. 지목이 되면 엄청나게 사실 증거는 없으니까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풀어내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때려요. 그래가지고 자백을 하잖아요. 근데 자백을 하면 이제 자기만 민생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했는지를 다 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름을 무고한 사람들 이름까지 다 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막 민생단원으로 지목을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잡혀가지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막 민생단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언제 또 그렇게 몰릴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몰리기 전에
아주 열심히 투쟁을 하죠. 그래서 숙청 작업에 한국인 간부들이 되게 열심히 한대요. 나는 민생단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민생단 숙청 작업에 내가 발벗고 나서는 거죠.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 것 같고도 다 민생단원으로 몰리게 되는데 네. 뭐 이를테면 뭐 선전전단을 잘못 인쇄했다든가 아주 작은 실수잖아요. 쌀을 좀 흘렸다든가 뭐 이 정도에도 민생단원이라고 지목받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고. 방 팀장님 예전에 기자회견할 때 누가 현수막 안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민생단원입니다. 이건 정말 그게 네.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네. 우리는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상황에 맞아요. 소용돌이에 갇히면 뭐 방법이 없어. 자기의 무고함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933년에 이 동만에 있던 유격대 규모가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 네. 그런데 이게 34년 봄 한 해 그 겨울을 넘어가면서 이게 대대적인 토벌하고 같이 겹쳐지면서 4천에서 5천 명가량으로 격감하게 되는 거죠. 15,000명 정도가 그렇죠. 사라진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동만 특위의 지도자 동장잉도 네. 사살을 당해요. 일본 토벌에 걸려가지고. 근데 다행인 건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약간 소강 상태. 숙청 작업이. 숙청 작업. 동장잉이 그러니까 이제 민생단 숙청 작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살 그 전사하면서 네. 네. 소강 상태 적어둔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후임자로 종즈윈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다 중국인이죠. 네네. 네. 이 사람이 또 숙청 작업을 재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만특위 유격대의 군중 중에서 네. 70% 80%가 민생단이다라고 막 얘기를 무슨 하고. 근거로? 네? 예. 94년에 박홍 같은 그런 발언 아닙니까? 네. 94년 그 공안 통치 시절에 네. 박홍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수사파. 네, 주사파가 있고 맞아. 주사파 뒤에는 산호맹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모르는 것 했었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종즈윈 이 사람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체포할 사람은 체포해야 하고 제명할 사람은 제명하고 총을 맬 사람이 없을 때는 총을 땅에다 묻더라도 민생단 숙청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광기죠 이게? 네? 그러면은 누구랑 싸울 거야? 누구와 혁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왜 이랬을까요, 진짜? 이게 이제 그 공포의 극대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기가 예. 이렇게 넘쳐났던 거죠. 그런데 이 종주인 다음에 이제 동만특위 새로 서기로 온 사람이 웨이증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도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주의자의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와서도 바로 없애지는 못해요. 이 민생당 투쟁을. 네. 그래서 일단은 숙반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숙청을 하는 네, 그 네. 전문 위원회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이송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송일. 조선인이죠.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희생자, 이 숙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초의 희생자는 또 이 사람이에요. 이송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생단을 숙청하는 업무를 하는 게 숙반위원회인데 네. 네. 그 숙청 대상의 첫 번째로 위원장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의 희생자가 됐어요, 또.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동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밀정. 네. 이 사람이 일제 특무 조직이었던 간도협조회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간도협조회. 네. 이 간도협조회가 그 공작을 벌여요. 네. 그래서 막 그 자기들도 이제 일본 애들도 안 거죠. 민생단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갖고 막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일부러 뭐냐면 그 이송일 앞에 그 이송일한테 보내는 편지를 그 근거지 가까운 데다가 일부러 보이도록 떨어뜨려 놓은 거죠.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송일이 민생당원인 것처럼 뭐냐면 잘 있었냐 정보는 잘 받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증거가 눈에 띄었겠죠. 눈에 띈 곳에 났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잡혀가지고
이송일이 잡혔는데 처형 직전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민생단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영이던가 라고 하면서 이제 슬프게 처형이 됐다 그래요. 아니 이 사람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위원장이었는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걸 느끼고 이제 처형 직전에 깨달은 거죠. 그렇죠. 네. 이 위원장 이송일을 결국 죽음까지 내모은 게 바로 이제 고등 밀정인 김동완의 공작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 김동완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등 밀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찰 조직, 그러니까 민간인 경찰 조직의 어떤 그런 간첩 조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으로 시작했네요. 네. 이 사람이 고려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군사부 위원 같은 거 하면서 그 뭐냐면 공산주의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5년도부터 변절을 해가지고요. 친일파로 변신을 했고. 일찍 변절했네요. 네네. 아주 일찍 변절했죠. 1931년도에 민생단 조직에 아까 참여했다고 했죠. 그리고 34년도에 이 조선인 특수공작대라고 할 수 있는 간도협조회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간도협조회 총지휘하에 이런 동만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체포하고 항일부대 파괴하는 공작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거고요. 그래서 김동완의 활동으로 항일 세력 중에서 최소 2,500명이 희생됐다라고 추정을 할 정도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느냐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김동완이 딱 죽자마자 일본에서 영길 공원에다가 동상도 세우고요. 기념비도 세우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했고 그다음에 훈 6등 당광 우길장이라고 하는 우길장도 줬어요. 그러니까 훈장 준 거네요. 네. 훈장도 주고 엄청나게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족 반역자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간도 협조회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 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도 특설대. 네.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랑은 다른 조직인데. 다른 조직인데. 비슷하죠. 활동은 비슷한데.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민간 조직이고요. 네. 간도 특설대는 그렇죠. 군부대죠. 그럼 그 간도 특설대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까 우리 방 팀장님이 얘기했던 백선엽. 네.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네. 죽으면 어디로 가서 묻힐지도 다 정해져 있고. 선산 간대요? 아니요. 그럼요. 국립묘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취소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좀 민주적인 정부도 들어섰고. 네, 연구소에서는 계속 이제 백선엽이 거기 묻히는 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백선엽 다큐가 몇 해 전에 KBS에서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살아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관 방송이라는 KBS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진짜 제가 물론 그냥 시골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KBS 앞에서 매일 투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방 팀장님. 그때 당시 어떤 KBS의 공식 입장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뭐 이승만하고 백선엽은 반드시 다큐멘터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거는 옳지 않다. 네. 그 다큐멘터리 방송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어떤 공영 방송사에서 정말 치욕으로 기록이 될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정말로. 네. 네. 그리고 그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도 반드시 철회시켜야죠. 그럼요. 네. 자. 네. 근데 이제 숙반위원장까지 이제 민생단으로 숙청이 돼갖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언제 끝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생단은 숙청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민생단이 더 많이 늘어나요. 실체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 공산주의자들 내에서도 숙청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길동특별위원회의 우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한국인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민생당 숙청 작업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이에요. 네. 이제 김일성이 이제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민생단 사건을 가장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개인의 어떤 삶으로 잘 나타낸 것이 소설 중에 김현수 소설 밤은 노래한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개개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항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뭐 죽고 뭐 안타까운 그런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김현수의 밤은 노래한다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로 그냥 한 줄로 정리하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네. 그게 어떤 개인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지면 아마 그 안타까움이 더 100배, 1000배 감동. 소설가 김현수의 밤은 노래한다. 네네. 네. 책도 되게 재밌어요. 네. 자, 여기서 한국인 공산주의자 중에서 민생당 수청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일성이 등장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1912년생이죠, 김일성? 네. 네. 1931년도 네. 20세 때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 김일성이 32년도에 31년에 중국 공산당 아까 입당했고 네. 32년에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에서 만든 그 오이성 부대, 우이청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구국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해요. 이게 민족주의 부대거든요. 예, 중국인 민족주의 부대에서 활동했다는 게 되게 특징이 있고요. 33년도에 동만특위로 돌아와서 왕청 유격대로 들어갔다가 뭐냐면 왕청 유격대에서 민생단원으로 몰려요. 근데 민생단원으로 몰리기 직전에 구국군의 부대를 구출했던 그런 큰 활약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민생단원으로 딱 몰렸을 때 구국군에서 처형하는 걸 반대해요. 이게 김일성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과 같이 싸우다 보니까 김일성이 민생단원으로 몰렸을 때 이 사람들이 김일성은 민생단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준 거죠. 민족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 구국군 이 민족주의 계열의 구국군의 힘이 없이는 나름 이쪽이 네, 세력이 강했었던. 네, 이때는 구국군하고 같이 막 힘을 합쳐갖고 싸워야 되는 때여가지고 예, 구국군이 말이 중요한, 무시할 수 없었던 예, 거죠. 예. 말을. 그래서 이제 되지는 않았던. 그래서 체포된 지 얼마 안 있어서 풀려났다 그래요. 네. 김일성은. 그리고 이제 풀려나자마자 바로 동북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휘부로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북인민혁명군의 2군 3단 참모장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좋았던 게 주보중이라고 있어요. 저우바오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김일성한테 북만 전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동만을 벗어나요. 동만주를. 네. 이게 동만에서 막 민생당 사건이 막 그렇죠. 크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만으로 잠깐 갔다는 거. 민생당 문제가 한참일 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뭐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되고요. 운이 좋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보중 쪽으로 이제 가면서 뭐냐면 동만특위의 상급단체라고 할 수 있는 길동특별위원회에 아까 말했던 서기 우핑이라는 사람을 김일성이 만나게 돼요. 네. 그래갖고 김일성이 이 우핑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민생당 투쟁이.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우핑은 원래부터도 그 민생당 투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회의를 중국 공산당 다 모여 있는 회의에 가가지고 민생당 투쟁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중국 공산당은 한국 독립을 위해서 그 한국 독립을 중심 구호로 해가지고 한중 공동 투쟁에 나서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인이 민생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중국 공산당이 적극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민생단 투쟁을 좀 끝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은 민생단 투쟁이 끝나게 되는 어떤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35년 2월 달에는 김일성이 대왕외 회의라는 곳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민생당 수청 작업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국인이 조선인이 이런 민생당 문제를 제기를 하면 바로 이제 민생당이라 지목당하고 막 그 체포되고 구금되고 막 고문당하고 막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괜찮았다 그래요. 네. 이때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때는 벌써 이제 중국인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제기된 후에 김일성은 곧바로 승진을 해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3단 정치위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봐도 김일성은 뭐 민생단원에서 전혀 의심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35년 7월에 민생단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건가요? 민생단 사건이 종료될 때의 또 계기 중에 하나가 35년 7월 달에 코민테른에서 7차 대회가 있어요. 코민테른 7차 대회. 이게 코민테른 7차 대회하고 6차 대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잖아요. 네.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때 분명히 좀 이제 강력한 투쟁으로 농민과 노동자 계급 대 계급 투쟁으로 갔다가 7차 대회 때 갑자기 이제 또 반파쇼 인민전선전술로 이제 갑자기 결정이 돼서 6차 대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면서요. 네, 민족통일전선을 폐기했다가 7차 때 이제 6차 때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이제 다시 또 민족통일전선으로 넘어가요. 이런 결정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한국인 그 중국 공산당도 한국인 공산주의자들하고 더 힘을 합쳐서 이제 한중연합해서 민족연합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조선의 당, 그다음에 부대 이런 조직까지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영향 하에서 이제 그 동만특위의 웨이징민이라고 하는 서기, 그 서기가 이 코민테른 결정을 새로 이제 듣고 이제 동만주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민생단 투쟁은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거고. 그걸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한인 공산주들과 함께 한중 민중 연합을 더 크게 만들자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생단 투쟁이 끝이 나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니 3년 동안의 광풍이었나요? 네, 3년 한 반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 최소가 한 500여 명이 한국인 공산주의자가 죽었다. 최대로는 한 1,000명이 죽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 그렇죠. 네, 이었던 거죠. 이런 아픔을 겪고 이제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네, 오늘 되게 무겁게 끝이 나게 됐지만 그 뒷부분은 더 또 엄청난 투쟁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만주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들, 독립투사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길을 나아간다. 네. 그걸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전다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